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강의를 좀 여러분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했었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새 영농교육 실시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조금 많은 양을 조금 빨리 한번 지나가 볼까. 왜냐하면은 이게 녹화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중요한 내용들은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뒤돌아서 복습도 하고 한번 생각도 해보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센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의 과수팀의 윤홍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샤인마스카트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그림에 예전에 검정색 포도가 나왔죠. 우리 거봉이라고 돼 있고 캠베롤이라고 돼 있었는데 참 지겹도록 오랫동안 많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온도가 높으면 착색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색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야간 온도, 밤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생기는 착색이 오지 않는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특히 재배자들은 이제 이런 청색이나 우리가 붉은색, 홍색 계통의 포도들이 이제 점점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샤인마스카트 재배자 입장에서는 그 착색 불량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맛이 있으면서 좋은 품질이구나, 이런 특징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첫 번째로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샤인마스카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아삭아삭한 포도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가 많이 돼 있거든요. 아삭아삭하다는 건 씹는 맛, 그러니까 이 포도를 씹었을 때, 이빨로 씹었을 때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잘라지는 이런 특징을 얘기합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 아삭아삭한 샤인마스카트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 힘든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샤인마스카트의 수확기가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이렇게 늦은 만생중이 아니라 원래대로 대충 보면 캠베롤리하고, 그러니까 8월 말하고 거봉이나 기존에 있었던 품종들 한 9월 중순하고 사이인 9월 초순쯤에 원래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었었는데 이게 10월 달, 11월 달까지 수확기가 늦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너무 많이 달아서 수확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샤인마스카트 재배할 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샤인을 조금 적게 달고 그다음에 나무 중심으로 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아삭아삭한 식감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향이 나옵니다. 향이 나온다는 것은 포도에서 제일 맛있는 단계가 당도가 오르고요. 우리가 신맛이 조금 없어지고 신맛이 없어진 마지막 단계에 향이 나옵니다. 캠베럴리를 재배해 보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일 맛있을 때가 어때요? 포도밭에 갔는데 코끝이 찌릿하도록 향기로울 때 가장 맛있을 때거든요. 근데 많은 샤인 재배 농가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샤인마스카트의 가장 맛있을 때를 재배자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많이 달아서 수확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너무 늦어지면서 당이 안 오른다고만 생각하는데 당이 오르지 않는 문제 말고 또 한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삭한 질감, 그 다음에 씹는 맛, 그 다음에 껍질채 먹을 수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이 점점 질겨진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없어요. 그래서 샤인마스카트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당도가 높은 포도 아니면 껍질채 먹는 포도가 아니라 원래는 향도 있고 다른 포도,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포도들보다 여러 가지로 다른 높은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샤인마스카트를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과다 착과 문제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논산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조금 빨리 내야지, 그다음에 여기가 기존에 시설 재배가 많이 잘 돼 있으니까 조금 일찍 떼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수량도 수확 시기가 빠르니까 좋은 가격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논산을 우리가 다른 지역과 다르도록 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아까 인 대로 과다 착과 문제, 똑같이 나온 문제 중에 과다 착과 문제 나오면서 저장량분이라고 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품종들 자체는 예를 들면 거북이나 이런 것들은 수확량을 우리가 한 2톤 아니면 어떤 경우는 1.5톤 이상을 달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착색이 오지 않고 상품성이 안 되니까 그 이상을 달지를 못해요. 근데 샤인마스켓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다룰 수 있어요. 생장조종제를 이용한 무액재배라든지 아니면 원래 수정결실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달게 되면 가장 큰 치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장량분이 부족할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재배자들한테 문제점으로 발휘됩니다. 제가 봤었던 경험상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봄철에 많은 농가들 중에 포도를 심었는데 다른 집들은 싹이 잘 나오는데 우리 집 포도는 싹이 잘 안 나온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장량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포도에는 원래 6개 내지 5개의 눈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3개의 눈이 있어요. 주화락에서 제일 주된 맏형, 큰형 포도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저장량분이 약했었을 때 겨울을 날 때 동해 피해를 입는다든지 상태가 안 좋으면 죽어버리고 옆에서 숨어있는 부화락에서 주변에 있는 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주화가 나온 눈도 있고 부화가 나온 눈도 있으니까 포도가 어떻게 돼요? 들쑥날쑥 발화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을 다 찾아봤었을 때 저장량분 문제가 굉장히 지금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여기 두 번째 과다 착과 문제 말고 또 조기낙엽 문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봤죠. 조기낙엽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샤인마스켓이 원래 이제 유럽종 포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캔베럴리나 이런 것들에는 녹균병이라는 병이 없었어요. 근데 샤인마스켓을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기존에 재배하시던 병들과 비슷하게 재배를 해도 되는데 녹균병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이나 이런 땐 괜찮았는데 재작년에 장마가 한 40일 이상 긴 해를 보았었을 때 낙엽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잎이 굉장히 조기 낙엽이 되는 농가들을 몇 농가들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날 거예요. 그래서 시설 내에서 조기 낙엽 무슨 문제냐면은 조기 낙엽이 무슨 문제냐면 녹균병에 의한 조기 낙엽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비가림 재배, 하우스 비가림 재배를 하기 때문에 녹균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비가림과 비가림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가림과 비가림 사이에 그 틈이 조금 나오잖아요. 30cm도 만들고 20cm도 만들고 어느 농가는 조금 넓게도 재배를 하는데 이 비가림과 비가림 사이로 들어오는 빗물로만 해도 녹균병이 충분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기낙엽이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장마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방제를 좀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녹균이 좀 많이 발생돼 가지고 바닥에 병원균이나 이런 것 환경들이 나쁜 농가들이라면 의외로 꽤 조기낙엽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낙엽 문제 생기는 것들을 자, 어떻게 조기낙엽을 막을 수 있을까요? 비가 안 오는 해라면 일반 병충해대로 방지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의 기상대에 요즘 잘 맞죠? 기상대에 예보에 맞춰서 비가 많은 해라든지 전년도에 나무가 이게 병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나무가 약했을 때 오는 해니까 내 포도나무가 굉장히 약했다든지 너무 많이 달았다든지 했었을 때 이런 때는 병해충 방지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조기낙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샤인마스켓이 캔베럴리나 거북보다 도장성도 참 강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목도 많이 쓰고 또 일부 유튜브나 여러 교육자들 교육 동상을 통해서 나무를 세게
강하게 기른다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막 거름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잘 아시죠? 덩치 크고 몸만 크다고 해서 건강한 포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낙엽을 안 하기 위해선 포도나무에서 샤인마스켓은 기존에 재배하시던 비가림보다 제식거리를 조금 넓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열간갈이 포도와 나무의 폭도 그렇고 나무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나무 간격도 훨씬 더 조금 길게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현재 2.1m, 2.5m 정도에서 했는데 3m 이상, 그러니까 포도 열관의 열관, 나무 폭간이 3m 이상 정도까지는 좀 해주시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낙엽 제식거리를 했었을 때 현재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제식거리보다 열관, 폭간을 조금 넓게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여기 나와 있죠. 너무 우거져서 햇빛 투과가 어렵다, 이 문제가 있는데 기존 품종에 비해서 거봉이나 캔베럴리에서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장애가 나와요. 대표적인 장애가 우리가 잘 아시는 착색이 잘 안 되는 착색 장애가 나오거든요. 근데 샤인마스켓은 청색 포도니까 착색 장애, 색깔이 잘 나오지 않는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일반 농가들이 보통 조금 우거지게 좀 재배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가지와 가지 간격의 사이를 좀 굉장히 촘촘하게 넣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에 한 송이를 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현재 재배법에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요. 제식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햇빛이 좀 충분한 상태에서 이거를 좀 제식거리도 충분하고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도 공기도 좀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많은 농가들이 가보면 나무 밑에 가면 너무 많이 우거져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거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합성, 햇빛을 받아가지고 당분, 설탕을 만들고 나무를 키우고 저장양분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하는 모든 광합성에 관련된 게 포도 재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거지면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대표적인 게 뭐였죠? 열매를 키우지 않고 나무만 키운다, 도장하는 게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논에 같은 데 심어서 배수가 굉장히 안 되는 나쁜 토양이나 이런 데, 재배 조건이 나쁜 데에서 우거지기까지 하고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도장까지 한 상태라면 어떤 문제가 하나가 또 생기냐면 증발산이라고 해가지고 포도가 이파리 뒤로 숨을 쉬어요. 숨을 쉬는데 이 숨을 쉬는 숨 구멍들이 습도가 적어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고 바람이 안 통하면, 우리 사람으로 가장 쉽게 표현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뿌리에 있는 공기가 위쪽으로 안 오르고요. 고온에 되면은 이파리가 타는 일수 증상도 훨씬 더 많이 오고요. 자꾸 나무는 햇빛을 받아서 짱짱하게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이파리가 얇아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 아니면 우리 집 과수원에서 조금 생각해 볼 것, 너무 우거지지 않았느냐. 왜 우거진 게 중요하냐면 똑같은 면적에서 포도나무를 뭐라고 할까요? 좀 충분히 건강하고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이파리를 좀 두껍게 하고, 이 두꺼운 이파리들이 만들어진 모든 양분들이 과일로 가야 하는데, 이게 과일로 가지 않고 자꾸 도장하니까 막 가지를 쳐내고 막 곁순 나온 거 따내느라고 너무 많은 양분을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재배 형태도 좋지만은 햇빛이 좀 잘 투과하지 않는 재배 조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좀 우거져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적심이라고 해서 가지 끝을 잘라가지고 나무가 더 이상 못 자라게 하고, 부초라고 해서 가지와 가지 사이에 나오는 두 번째 가지,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잘라서 나온 세 번째 가지를 없애가지고, 이외에 어쨌든 간에 충분히 공기도 통하고 햇빛도 좀 통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도 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샤인마스켓에서 문제로 되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름철에
아까 얘기한 조기낙엽이나 과다 착과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외에 일수락에서 햇빛에 잎이 타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샤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생리장애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일소, 이파리가 타는 거예요. 포도의 온도를 대충 볼까요? 광합성하는 좋은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은 온도입니다. 24도, 25도. 근데 한낮에 30도는 무조건 올라가죠. 어느 해는 또 한여름에는 밤의 온도조차도 30도를 넘죠. 굉장히 포도한테는 견디기 힘든 나쁜 조건인데 여기 우거지기까지 한다든지, 또 이렇게 돼도 문제가 조금 덜 나오는 농가가 있어요. 어떤 농가죠? 뿌리가 숨을 잘 쉬고 잔뿌리가 잘 나오고 배수가 잘 된 농가들은 이런 조금 나쁜 조건에도 포도가 좀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이런 제가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불량한 조건에 치명적으로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배수가 불량한 문제. 지금 몇 가지 중심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이 요인들은 혹시 샤인마스켓 재배를 처음 재배하시는 농가 기준에서도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조건들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다가 여기저기 나와 있는 교육 교재나 자료를 보셔도 되는데,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한지를 제일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 착감 문제, 조기 낙엽 문제, 여기 꽃돌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이따 드릴 텐데, 화수 문제, 그다음에 햇빛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햇빛이 투과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이런 문제 조건에 일수락해 가지고 햇빛에 타는 겁니다. 햇빛이 타는 문제, 이파리가 타고 과실 껍데기가 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랗게 벌겋게 되고, 수확 시기가 되면은 동록이라 해서 과피가 우리가 상처가 나면서 난 딱쟁이가 져서 흉터처럼 어떤 그런 모양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를 조금 건강하게 길러야 한다. 이 조건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꼭 들어가야 마지막 조건은 배수 불량. 배수가 중요한 이유가 위에서 아까 햇빛이 충분히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듯이 물도 밑에 있는 물도 잘 올라가고 광합성도 되고 이파리도 두꺼워지고, 그러면 이제 당분도 충분히 올라가고 좋아질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배수 문제, 뿌리가 충분히 숨을 쉬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안 됐었을 경우는 여름철에 일소, 햇빛에 타는 그런 피해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 마지막 수분 수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꽃돌이라고도 돼 있고 두 가지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수정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인데, 다른 조건이 다 없다면은 두 가지 조건만 생각해 보면 돼요. 꽃이 필 시기 전후로 있었을 때 온도가 너무 낮다. 보통 몇 도씨 정도로 온도를 낮다는 정도라면, 밤온도 기준입니다. 밤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10도 정도 되면은 수정교실이 굉장히 활동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10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수정교실이 낮아져요. 수정교실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혹시 생장주정제를 막 처리하려고 해가지고 막 포도나무 밑에다 가서 지베렐렌을 딱 처리해서 넣었는데 포도가 막 우수수 밑으로 쏟아져요. 지베렐렌 침지하려고 만드는 용액에 막 포도 잔알들이 막 쏟아져서 다 나와요. 이거를 곰곰이 왜 그럴까 하고 따져보면 여러분들 많은 부분이 왜 그러냐면 수정하고 수분, 포도의 쉽게 말해서 꽃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안 좋은 경우라면은 이 수정 수분은 그의 온도가 굉장히 낮다. 온도가 낮은 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장량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착과 조기 낙엽된 농가, 그다음에 햇빛이 우거져서 투과가 안 되는 농가, 배수가 안 되는 농가들은 다 이 문제하고 같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수분 수정이 왜 중요하냐면, 알이 수분 수정이 잘 돼서 포도알이 이쁜 모양으로 잘 맺히면 정형과라는 게 또 생겨요. 정형과. 포도 모양이 일률적이고
모든 포도가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정형과, 이게 글씨 쓰기가 어렵죠? 정형과, 정형과가 생기는데 모양이 똑같은 모양의 포도가 나오니까 알속기하는 일이 줄어들지, 생장주정제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모든 게 근데 이거를 수정결실이 잘 안 되고서는 정형과 문제, 그 다음에 꽃돌이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떡하죠? 샤인마스카드 만들 때 알이 큰 포도를 만들고 싶어 하죠. 알을 큰 포도를 사실 생장주정제 농도를 조금 높게 하면은 좋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질소질 비료나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과일을 조금 크게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래 밑에 있는 열과 문제 발생되죠. 나무만 키우게 되니까 병이 발생되는 문제도 훨씬 더 심해지죠. 저장양분이 그런 식으로 나무를 키운다든지 비료로 열매를 키우면 무슨 문제가 뒤쪽에 어디 나올 텐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동해락 해가지고, 동해, 우리가 서해 동해 안동해가 아니라 겨울에 얼어 죽는 포도가 나옵니다. 겨울에 얼어 죽는 포도까지 문제가 발생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수분하고 수정을 잘 시킬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강조드렸었던 부분들, 햇빛을 잘 보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꼭 써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샤인머스켓에서 일반 농가들이 몇 가지 실수할 수 있는 몇 가지 재배적인 포인트는 앞쪽에서 몇 가지 설명으로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배수 분량 문제, 그다음에 새로 심는 과수원을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과수원을, 배수가 잘 되는 과수원을 만들고, 그게 아닐지라도 배수 분량이 조금 문제되는 토양이라면 미리 골을 만든다든지 유기물을 충분히 주어서 뿌리가 좀 잘 자랄 수 있는 형태를 만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너무 욕심내지 않고 조금 넓게 심어서 수량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좀 건강한 포도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다 같이 가야겠죠. 자, 두 번째 열과 문제가 나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생리장애 문제보다는 별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과실이 터져요. 근데 우리 집은 열과가 굉장히 잘 안 나와 그러면은 농사를 굉장히 잘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수량도 조금 날고 과실도 굉장히 빨리 익고, 그다음에 나무 상태도 좋고, 특히 뿌리의 활력이라 해서 뿌리가 잔뿌리가 많아가지고 그때 물도 자주 올렸다가, 그다음에 장마가 길게 와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그런 포도들은 열과가 적어요. 그 농사가. 근데 농사를 조금 엉망으로 짓고 욕심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집은 열과가 안 나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과실이 충분히 안 익어서 그래요. 과실이 익어야 껍질도 조금 얇아지고, 삼투압이라 해가지고 과실 안에 이제 설탕이 많이 차게 되면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 같은 게 막 이렇게 굉장히 세지거든요.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 삼투압,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과실이 터지는데, 과실이 익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터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농사를 좀 엉망으로 졌는데도 열과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집 포도는 맛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맛이 있는 과일이라면 열과가 좀 발생될 수 있는데, 많이 달아놓고 그 다음에 수확기가 늦은 시기에 가을 정도, 늦가을에 익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딸만할 때 과실이 터지고, 터진 과실에서 다시 또 열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열과는 품종 자체가 가진 굉장히 유전적인 특성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전적인 특징이라서 재배법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막 누구는 무슨 열과에 무슨 묘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30년, 40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열과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똑같이 앞쪽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햇빛을 잘 받게 하고, 뿌리가 의외로 꽤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조금 적어도 충분히 클 수 있도록 뿌리의 양을 굉장히 좀 튼실하게 많게 해놓으면, 적은 물에도 비가 좀 적어도, 비가 굉장히 좀 많아도
그걸 다 스스로 잔뿌리들은 계속 조절을 해요. 일을 해요. 근데 뿌리에 그런 어떤 능력이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물이 없을 때는 막 왕창 빨아들이려고 하고, 또 이렇게 도장한 뿌리들은 굉장히 깊이 멀리 뻗어 있으니까 막 장마 되면 한꺼번에 터지니까 이게 터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열과 문제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고요. 또 하나, 열과 문제에서 알속기가 철저하지 못한 이유는 생장 조정제를 했을 때 샤인마스켓이 한 13g, 15g 정도 보통 그 정도 나가죠. 근데 우리가 캠베롤리나 이런 것들 6g, 7g짜리를 보다 보니까 포도알을 보니까 막 알속기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때 보면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요. 모양이 이쁘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수확할 때쯤이면 과일들끼리 켜가지고 서로 밀쳐서 밀착열과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거를 조금 서운하도록 알이 좀 숭성숭성 중간중간이 좀 틈이 보이도록 조금 알이 부족하도록 이렇게 송이를 좀 만드셔야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알을 자꾸 많이 따내면 뭔가 막 이빨 빠진 포도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과감하게 알속기를 좀 못해요. 근데 알속기를 어떻게 하느냐? 포도 내가 현재 시장에서도 그렇고 500에서 700g짜리, 저는 가능하면 500g짜리를 만들려고 기본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500g짜리는 일손을 줄이는 그런 큰 장점도 있고, 정형과락에서 송이가 이쁜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수확 시기를 굉장히 좀 땡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장량 양분을 좋게 하는 효과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700g이라고 할지라도 15g 기준이라면 40알에서 50알 정도는 충분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알속기 할 때 포도알을 따보면 알지만 40알이나 50알은 눈으로 봐도 굉장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알속기 할 때 꼭 포도 알수를 한두 번 세가면서 포도송이가, 내가 만들어 놓은 포도송이가 알수가 몇 개 되는지를 꼭 재보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알속기가 심하다 싶을 만큼 너슬너슬하도록 만들어 놨었을 때 가을쯤 가면은 굉장히 포도알이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이 모양이 좀 찌그러진다든지 중간이 움푹 패이는 포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수분, 화진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도장한 나무라든지 햇빛이 잘 통과하지 않은 나무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물론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생장 조정제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건 뒤쪽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버려지는 포도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버려지는 포도가 없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포도들은 중간에 하다 보면 과실이 안 익는 포도도 나오고 모양이 막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아니면 샤인마스카스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포도를 많이 달아놓고서 좋은 것만 남기고 자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3,000송이를 다를 거면 3,000개, 4,000송이를 다를 거면 4,000송이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셔도 정형과 나무 상태가 좋고 생장조정제로 수정결실은 어느 정도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송이 크기도 내가 어느 정도로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다 전제 조건이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달아놓고 나중에 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목표로 하는 송이만 남겨놓고 목표로 하는 알수만 남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만드는 거예요. 무한정 많이 달아놓고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가서 잘라버려야지 아니면 정리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도 있지만 시기가 있어요. 너무 늦은 시기에 하면 나무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잘 크지를 않아요. 너무 늦은 시기에 하면 과립비대가 적어지고요. 너무 늦은 시기에 하면 알속기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샤인마스카스는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필요한 송이 크기로만 만드는 계획적인 재배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품화율이 높기 때문에 3,000송이를 달아놓으면 농사를 잘 진 사람은 거의 2,900송이를 시장에다 다 팔 수 있어요. 근데 한 4,000송이 달아놓고서요, 한 2,500송이밖에 시장에 못 풀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하죠? 그
그 하품, 굉장히 시장에서 가격을 못 받는 포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송이 수도 줄이고, 꽃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무에 가지에 2개의 꽃이 피죠. 이거를 많은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이 2송이에다 다 달아놓고 좋은 걸 남기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2송이 다 망가집니다. 한 송이만, 좋은 송이만 남겨놓고 그 좋은 송이만 나중에 가서 열매를 달아놓으면 오히려 그 송이가 훨씬 더 모양도 이뻐지고, 알도 여러분 잘 아시죠? 사과나 배도 마찬가지인데 젓가락 해가지고 송이 다듬기나 이런 것들을 일찍 할수록 알이 좀 커지잖아요. 일찍 할수록 저장양분이 다른 데로 낭비가 안 되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하니까 샤인마스카트에서는 계획적으로, 그다음에 너무 많이 달아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정도로 하시는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논산센터에서 우리 보조 선생님께서 관리를 해주시니까 재배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은 질문이 오른 거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대답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비록에 얼굴을 맛보고 하는 건 아닐지라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까 병은 제가 조금 설명드렸죠. 녹균병에 관련된 부분, 비가림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데, 근데 녹균병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말씀드렸죠. 약 저항성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농약에 보면 다 써있죠. 뭐 카, 뭐 마, 나, 삼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계통이 같은 것들은 저항성이라서 2번, 3번 치면 녹균병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녹균병은 기존에 이제 캠베럴이나 이런 재배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다른 병처럼 뭐라고 하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줄이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번식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고운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조기 낙엽이 후딱 져버리는 바람에 이파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이파리도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녹균병들은 실질적으로 센터나 그다음에 방제력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방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약을 예방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약이 섞이지 않도록,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약을 골고루 하셔서, 꼭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치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내가 요때 요거 한번 치고, 녹균이 발생하는 시기가 장마 시기거든요. 그럼 장마가 하기 전에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기상이나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2-3번, 많게는 조금 더 나눠서 그걸 쳐주시고, 그 약제를 어떻게 치셔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세우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치료약 중심으로 내가지고 그때 약을 한 번씩 살짝 조정해가지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균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병해라면은 다른 병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병인지 생리장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구병이라고 해서 과실이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죠? 이게 주먹으로 얻어쳐서 먹진 것 마냥 검게 돼서 움푹움푹 파이잖아요. 그래서 방구병이라고 나오는데, 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생리장애에 가깝습니다. 근데 생리장애에 가깝다는 건 그렇죠. 대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포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큰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주고 막 그 시기에다가 수량도 많이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장마는 막 시작되려고 할 때 6월달, 7월달쯤 돼가지고 뿌리에서 1차 성장이 끝난 다음에 2차 성장을 해서 막 빨아들이긴 하는데, 과실은 막 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포도 알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단단하게 야물게 이렇게 여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커지면서 생기는 생리장애 비슷한 조건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그 안에 병원균이 있으니까 탄저병 약자 칠 때 그렇게 같이 병에 처리를 하셔도 됐는데, 이런 것들 이 샤인 처음 재배하시는 분, 포도 재배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재배하시는 실수하시는 것 중에 병 따로 재배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병 따로 재배 따로가 아니에요. 재배가 잘 된 농가들은 절대로 병이 없고요. 병이 또 잘 재배된 농가는 잘 컨트롤돼서 잘 방제가 된 농가는 대부분 과실 품질 2가지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병하고 이걸 뭐 따로따로 해서, 병은 농약만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재배할 때 신경 쓰시고, 아까 제가 햇빛 잘 통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파리 뒷면에 어느 정도 공기도 좀 통하고 해서 기공이라고 해서 기공이 열고 닫고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숨을 막 쉬어가지고 뿌리에 있는 물을 잘 빨아들여가지고 주변 온도를 낮추고 막 2도 정도 문헌에 보면 한 3도 정도까지도 뿌리 활력에 따라서 잘 차이가 난대요. 2도, 3도나 1, 2도만 돼도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일소 피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까지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쭉 다니면서 봤었을 때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죠? 잿빛곰팡이병에 관련된 부분. 물론 기존의 재배법은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현재 많은 농가들이 바닥에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습도가 이렇게 잘 오르지 않으니까 잿빛곰팡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농가들도 있는데요. 일부 농가, 배수가 안 되는 농가는 땅이 질척질척하고 또 물을 굉장히 많이 주는 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물을 좀 많이 주면 생육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비료도 흡수도 좋고 나무 비대알도 커지는 데가 있겠죠. 그러나 뭐든지 다 똑같겠지만은 지나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주면 줄수록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꽃 피고 개화하는 시기에 여기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 썼고요. 잿빛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 문제가 늘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잿빛곰팡이병,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에서 습기가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특히 꽃 피는 전후 시기에 온도가 낮아진다든지 수정결실도 안 좋은데 잿빛곰팡이까지 오면 포도가 우수수 쏟아져요. 왜냐하면 잿빛곰팡이 병원균 자체가 굉장히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되는데 포도가 꽃필 시기 정도 나왔었을 때는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화관이라고 하는데 화탁 밑에 꽃받침하고 꽃하고 그 사이 정도에 거기로 병원균들이 침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로 들어가면 잿빛곰팡이가 나오고 곰팡이 오염되면은 꽃이 수술과 암술이 만나서 수정이 되기도 전에 꽃이 떨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잿빛곰팡이라는 병, 나머지는 이제 일반 병해충이나 이런 거에 준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꼭 병에 대해서 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한번 텍스트로 글씨를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하고 수확 후 관리를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상 이제 포도를 다 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말 지겨워. 이제 그만하고서 쉬어야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확이 끝난 후에 관리가 의외로 꽤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수확이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수확이 끝난 후에 나무가 내년도 저장양분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 또 이파리에서 재분화라고 해서 이파리에 있었던 가진 양분들이 다시 이제 다른 우리가 아미노산이나 이런 성분으로 돼가지고 아니면은 탄수화물 성분으로 해서 뿌리나 다른 양분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녹색까지 하고 갈색까지 하고 가위로 잘라보면은 우리가 등숙 잘 된 갈색까지는 딱딱해지잖아요. 그 딱딱해진 게 왜 딱딱해졌을까요? 안에 뭔가 꽉 차 있어요. 되게 그 차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탄수화물이나 우리가 질소 성분 같은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물로 가리, 마그네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료로만 주는 게 아니라 저장돼 있는 양분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수확 후에 관리하기가 싫어져요. 너무 힘들어진다든지 너무 고생스럽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었을 때 수확 후에 여러분들이 재배 관리할 때 어떤 관리를 해줄까요? 비료는 우리가 간단하게 감사 비료라고 해서 줘요. 왜냐하면 너무 늦은 시기에 막 10월달, 11월달에 줬는데 그 비료를 주면 나무가 몇 도 정도 되면 10도 정도 되면 아니면 한 5도나 4도까지 밤 온도가 확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거의 그 뿌리나 이렇게 해서 성장의 개념은 움직이질 않아요. 원래
그냥 광합성하는 정도라면 10도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정도 기분적이라면 그때인데 이미 벌써 수확이 11월 달 돼가지고 막 설이 올 때 포도를 따는 농가 기준으로는 그 양분을 내년도에 쓸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 후 관리, 이때 수확 후 관리에 감사 비료로 연면십이나 간단하게 비료하는 방법, 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균이나 이런 병원들이 살짝 왔는데 그다음에 이 병원균들은 어떻게 되죠? 겨우 내내 땅에 낙엽으로 떨어져 있다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셨을 때 수확 후에도 꼭 한번 방제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발생될 병 관리, 그래서 비료 관리를 꼭 해주시는 수확 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장력에 관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나올 겁니다. 샤인마스켓이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나오긴 하는데 아주 맛있고 당도가 17, 18브릭스 정도 이상 올라간 샤인 기준이라면은 보통 온도가 모든 포도에 다 마찬가지겠죠. 0도에서 1도 정도 사이에다가 저장하고 습도가 굉장히 90% 정도의 상태에 놓는다면 꽤 오래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에서 한 3달 정도까지 저장하고 일부 농가들은 막 4달 그러면은 구정 때까지 저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샤인마스카트를 저장을 오래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과경이라고 해서 과실에 있는 그 심부가 딱딱해지면서 말라가지고 육안상으로 봤을 때 꼭 뭐라고 하지 갈색으로 갈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저장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렇지만 않다면 꽤 저장이 상태가 좋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익힌 상태라면 저장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 조건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저장 보존제라 해가지고 주로 이제 무수와 앙산이라 해서 다른 균이나 세균균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저장 보존제 같은 경우 처리해서 한다면 제 생각에 저온 저장고 잘하면 3달 정도까지도 저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실험에 따라서는 그보다 또 가능하기도 한데, 근데 이제 어떤 게 이제 저장할 때 실수를 하시냐면 첫 번째 큰 실수를 하는 것들이 수확하기 전부터 병이 났다든지 터져 있다든지 나쁜 과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과일까지 되니까 저장할 때는 꼭 가장 좋은 상태, 어떤 생리적인 장애가 나오지 않은 상태. 두 번째, 익지도 않은 샤인마스켓을 갖다 놓고 저장하면 그렇지 않아도 맛이 없는데 아까 무슨 문제가 발생돼 있죠? 포도 샤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 탄력이라든지 뒷맛들 이런 것이 떨어지잖아요. 가장 좋은 샤인마스켓을 저장하는 건 수확할 때 가장 좋은 샤인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장 조건이나 다른 것들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경부위라고 하는데 꼭지 이쪽 부분에 검정색 그 잿빛 곰팡이병이 나와요. 저온에서도 비교적 잘 발생되는 병들이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발생이 많으니까 이것 방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많이 하시고 습도가 너무 높다든지 해가지고 안 되도록 좀 충분히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나무 특성을 한번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인마스켓에 관련된 특정을 하면 수세가 왕성하고 수관을 충분히 확대시키는 문제에 관련된 재배 문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오게 됩니다. 자, 건강하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니면은 요즘 현재 많이 유튜브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걸 보면은 막 뭐를 하면은 몸에 좋다 막. 근데 이거 우리 저 뭐죠? 그 TV 채널 보면 홈쇼핑이면 막 무슨 뭐 칼슘제 막 무슨 영양제 막 수없이 부르는 거 무슨 막 그 뭐라고 하죠? 몸에 좋은 뭐 과일에서부터 막 수없이 나오는데 거기 선전 나온 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독이 돼서 뭐 나무가 죽죠. 이런 것처럼 나무라는 것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건 뭐라고 할까요? 나무가 자라는 상태에 있을 때 햇빛을 잘 발아가지고 도장하지 않고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과일로 제일 많이 가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 그 양분들이 다시 뿌리나 가지로 제일 많이 가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밥 잘 먹고 우리가 화장실 잘 가고 그냥 혈액순환 잘 돼서 건강한 게 최고 건강한 거야. 이거 연세가 좀 많은 분이나 우리가 건강하신 분은 다 누구나 동의하는 그런 똑같은 명제일 겁니다. 나무가 왕성해서 수관을 충분히 확대시키고 건강한 나무를 만드는 방법을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건강한 나무, 왕성한 나무.
이 왕성한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단단하고 건강한 나무. 첫 번째 뭐죠? 묘목을 좀 심는 문제가 제일 먼저 걸려요. 어떤 나무들 과수원에 가보면 첫 해 길렀는데 농사를 잘 진 분들이라든지 조금 재배 준비가 잘 된 분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포도나무가 다 짱짱하게 잘 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별로 이렇게 차이가 잘 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조금 못 자란 나무도 크기가 조금 못 자랐지만 등수는 잘 돼 있고 가지 굵기도 참 야물게 크고 막 어떤 건 막 마디가 굵고 막 짧고 막 아니면은 가지가 막 굵고 얇은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모양을 갔어요. 이런 나무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왕성한 나무를 만드는 거 기본이 됩니다. 왜 왕성한 나무냐? 자, 나무가 수관이 가장 크고 충분한 나무가 되려면 이 나무를 받쳐주는 것, 우리 쪽에 어떤 쪽이 뭐가 있어야 하냐면 뿌리가 충분히 받쳐줘야 돼요. 근데 현재 재배하는 많은 농가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가 논산 아까 뭐라고 했죠? 가온 재배를 한다든지 나무를 할 농가들이 실패하는 농가들이 중간에 하다가 나무가 힘 떨어지고 막 세력 떨어져서 망해져. 그러면 세력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뭐 하냐면 눈으로 보이는 쪽이니까 자꾸 이파리를 어떻게 키우고 막 나무를 키우려고 해서 나무가 힘 떨어지고 약해졌다는 건 뭘 얘기하죠? 기력이 떨어졌다는 건 뿌리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뿌리는 왜 약해졌다고 보시면 되죠? 위쪽으로 가는 힘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가가지고 뿌리 쪽으로 양분을 보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첫 해 뭐냐? 어린 나무 때 나무를 수관을 충분히 확대시켜야 한다. 수관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건 첫 해 1, 2년 차에는 열매를 다는 걸 좀 줄이고 나무를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나무를 어떻게 막 거름을 많이 줘서 수관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나무들이 뿌리들이 잘 자라도록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햇빛을 잘 받도록 하고요. 첫 해 수량을 좀 달지 않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적심이나 유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해서 나무를 수관을 확보해 주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묘목을 심어가지고 좋은 묘목을 심어서 나무가 처음부터 잘 자라도록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렸었을 때 나무를 강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나무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과다 착과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이파리를 견디게 만든다든지 수관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든지 녹균병이 지지 않는 부분들. 등숙이라는 걸 보면 돼요. 자, 등숙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나무가 여무는 걸 등숙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 옛날에 이제 캠벨이나 거북을 재배했던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나무가 색깔이 잘 오고 착색이 오는데 어떤 것들이 오냐면 가지가 잘 색깔이 녹색에서 갈색으로 잘 오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쫙 오는 거. 그 다음에 캠베롤리가 예를 들면 색깔도 처음에 띄엄띄엄 오다가 한 번에 쭉 무슨 막 물들이듯이 물감 물들이듯이 한꺼번에 쭉 오는 나무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포도나무가 햇빛을 통해서 이파리에서 농사지어놓은 일에는 저축해놓은 양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로 보내고 뿌리로 보내고 가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하다 남으면 어디로 보내냐? 가지로 보내요. 가지로 보내니까 가지가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등숙이 잘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무가. 그 다음에 다비에 관한 부분 여기 한번 해볼게요. 비료를 많이 주는 건 분명히 나무를 세력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세력을 크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량을 높이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곳이 엽록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포도 이파리의 녹색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녹색 부분이 사실은 질소지를 많이 주면 커지긴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점을 나타내냐면 다비를 하게 되면 근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특히 1, 2년 차에 비료를 많이 주는 농가들이나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뿌리가 배수 조건도 좋고 그다음에 유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유기물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말했었던 퇴비나 이런 거 두엄 같은 거 잘 썩은 두엄 같은 경우는
완충력이라 해가지고 막 걸음 같은 경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함수일도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으니까 이제 뿌리가 굉장히 잘 자라면서 나무도 건강하고 위도 크고 아래도 큰 경우도 많아요. 근데 비료만 많이 크면은 물과 비료 쪽으로만 크니까 자꾸 도장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장량분을 가지고 있는 작은 실뿌리들이 없어져요. 실뿌리가 없어지면 그대로 다비는 근권을 약하게 한다. 근권을 약하게 하는 부분은 육안으로는 나무가 건강해졌으니까 1년 차나 2년 차에 꼭 똑같이 또 나오는 문제가 텍스트로 한번 또 똑같이 얘기해볼까요? 동해 문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동해 문제가 꼭 문제가 됩니다. 동해에 관련된 부분들은 뒤쪽에 또 설명이나 뭐가 있을 테니까 하고요. 자료가 뒤쪽에 좀 많으니까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단초전정 재배는 단추 전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전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죠. 막 한 눈을 남길까요? 두 눈을 남겨놓을까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것들 비슷하게 그냥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햇빛을 충분히 받은 거는 꽃눈이라고 해서 꽃을 만드는 능력이 확실히 좋아지고요. 질소가 적고 가리나 다른 물질이 많고 잔뿌리들이 많은 나무들은요. 꽃눈, 내년도에 만들 열매가 잔뜩해요. 이런 나무들은 나무를 아주 뭐라고 하죠? 밑둥가리 한 눈만 남기고 짧게 전정해도 좋습니다. 짧게 전정하면 장점이 뭐가 되죠? 가지들이 나오는 모양들이 일률적으로 나오고 비슷한 위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수정 결실도 좋고 가지가 일률적으로 나오면은 전체 과수원을 봤을 때 보기도 이쁘지만 광합성하는 일을 하는 효율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한 곳에 뭉쳐지지 않고 따로따로 있지 않고 나란히 잘 정렬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단추 재배를 짧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충분히 수세가 크면은 짧게 해도 되는데 1년 차나 2년 차에 짧게 안 하고 길게 전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전정을 첫 해에 뭐라고 할까요? 막 도장한 가지를 몇 개 안 자르고 하면 등숙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꽃을 안 물고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지가 비게 되고 나온 가지도 서로 들쑥날쑥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첫 해에는 어떻게 한다? 전정을 강하게 한다. 가지수를 10눈을 남길 걸 5눈만 남긴다. 남긴 눈들도 그 다음에 2년차나 3년차 충분히 등숙된 다음에 3년차, 4년차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 상태가 좋도록 되고 햇빛을 잘 받은 과실이라면 한 눈만 남겨놓고 강하게 잘라도 됩니다. 물론 현재 시설 재배나 이런 데에서는 덕 형태의 재배가 있어요. 덕 형태로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위크만식 캔베럴리를 재배할 때 울타리처럼 만들어진 Y자 형태처럼 그런 돼 있는 재배법보다 세력이 훨씬 더 안정되니까 이런 데는 조금 더 강하게 쳐도 열매도 잘 나오고 수세도 됩니다. 덕 형태로 돼 있는 단추 전정도 가능하고요. 일부 장추 전정이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거봉에 몹시 익숙해져서 장추 전정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추 전정 재배를 가지를 길게 잘라서 재배하는 재배법은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까지 강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 5분까지 5분 정도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